예,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수상 변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수상 변경에 관한 기본적인 이론은 지난 시간에 마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가 되겠는데요. 자, 우리가 논점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논점인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논점을 가지고 특히 판례를 중심으로 판단해보는 그런 연습을 하는 거예요. 대학생 A는 같은 학과 소속 여학생 C와 오랫동안 사귀게 되었는데 얼마 전부터 C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멀리하려고 한다고 느끼고 그 이유를 궁리하던 중 같은 학과 소속 남학생 B가 A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그러자 B의 원룸에 찾아가 언쟁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A는 B의 양쪽 어깨를 잡아서 밀었고요. B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그 후 B는 경찰서에서 A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그 일로 허리를 다쳐 2주 진단을 받았다면서 A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A를 폭행치상의 공소사실로 약식 기소하였습니다. 그렇지만 A는 정시재판을 청구하였고 이 정시재판 절차에서 법원의 심리열과 폭행사실은 인정됐지만 그렇지만 상해사실은 인정되지 않았어요. 검사는 상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서도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다. 요 얘기죠. 자, 여기서 첫 번째, 법원은 폭행치상죄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법원은 폭행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가? 예. 자, 여기서 첫 번째에 대해서는 뭐냐면 분명히 이런 경우에 상해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냈어요. 법원에서 심리열과. 자, 그렇게 본다면은 공소장에는 분명히 폭행하고 그로 인한 상해 이 사실이 공소장에는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상해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으니까 이건 어떻게 될까요? 공소사실을 철회했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공소사실의 철회를 내용으로 하는 공수상 변경을 신청했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았다. 이 경우에 법원이 기왕에 인정되는 이 폭행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왕에 인정된 이 폭행죄에 대해서 법원이 인정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공수상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무죄 판결할 수 있느냐 아니면 유죄 판결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바로 뭐죠? 축소사실의 인정이 문제되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것이 축소사실의 인정이 법원의 재량인가 이와 관련해서 논의되었던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걸 한번 우리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가이드 부분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먼저 가입니다. 논점의 정리가 나와 있죠. 그래서 B의 A에 대한 폭행치상을 이유로 한 고소에 대해서 이미 설문의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폭행치상의 공소사실로 기소한 상황에서 상해의 사실 주장 입증이 어려우므로 폭행에 대한 사실만 인정되는 경우 폭행치상죄에 대한 무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되는데 이때 공수상 변경의 요구 문제로 공수상 변경 없이도 가벼운 범죄로 처벌해야 하는지 아니면 상해를 입증할 수 없으므로 처음에 기소된 범죄에 대해서 폭행치상죄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해야 하는지가 문제겠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공수상 변경의 요부, 공수상 변경이 필요한가의 문제인데요. 공수상 변경의 필요성 문제에 대해서는 학설 대립이 있었다 그랬어요. 예, 여러 가지 학설 대립이 있었는데 우리 대법원의 입장은 사실기재설이죠. 그래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이익을 줄 것이냐 이걸 기준으로 보죠. 그래서 여기 동일벌조설, 법률구성설, 사실기재설인데 요 사실기재설 다시 한번 본다면 예, 요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법원의 입장이 정확한 건지 어떤 건지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죠. 요 판례를 보시면 바로 이 대목이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이 점이 되겠습니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보는 거죠.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 아니하고 다르게 인정하였다 할지라도 불고불리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결국 이 사실기재설로 가지고 우리가 판단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공소장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인정한다. 첫째가 적정한 국가정보권의 발동, 즉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고 하는 점. 또 하나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이 두 가지죠. 여기서 문제됐던 것은 그 두 번째였단 말이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공소장 변경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를 판단하게 되었다. 자, 요 필요성 판단의 기준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화시켜 보겠다.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세부적으로 구성요건이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로 나눠진 건데, 구성요건이 같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된 거예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면은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반면에 구성요건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필요하지 않다. 즉 법적 평가만 다른 경우, 이런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공부해 본 바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대는 소를 포함한다는 이런 내용이 되었었죠. 자, 그러면 우리 사안에서 어떻게 풀어내는지 한번 볼까요? 폭행치상죄에 대해 공소 제기되었으나 결국 폭행죄만 인정되는 경우에 폭행죄로 공소장 변경 없지만 사안은 축소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다. 그렇죠. 폭행치상에서 폭행죄만 인정됐으니까 축소사실이 되는 거겠죠. 이에 대해 판례는 법원은 공소사실 인정된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이 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를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대비해 볼 때 실제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사안이 중대해서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정 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요거 기억나실 겁니다. 예외적 의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요 답이 중요하죠.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원이 직권으로 그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했다고 해서 위법한 것이라고 볼까지는 볼 수 없다. 이렇게 판시한 바가 있어요. 자, 이 사안으로 결국 들어오게 된다면 첫 번째 사안에서는 다른 내용이 아니라 법원은 폭행치상죄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죠. 폭행죄로 두 번째 나에 대한 부분입니다. 법원은 폭행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가?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폭행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폭행죄로 처벌할 필요가 없어요. 폭행죄에 대해서 유죄 판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유죄험에 대한 판단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 판례에 따라 상해의 사실이 부정되고 폭행죄로의 공소장 변경도 없었으므로 폭행치상죄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릴 수가 있다. 이해하셨죠? 네, 이건 법원이 기본적으로 폭행치상죄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릴 수가 있다. 반대로 보게 되면 폭행죄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내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 가능하죠. 폭행죄에 대해서 유죄 판결도 내릴 수가 있고 전체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얘기했던 이 기준이죠. 아마도 이 기준이 어떤 것이냐,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즉 폭행죄로 유죄 판결을 하지 않는 것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폭행죄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는 거고요. 반면에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폭행죄로 유죄 판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이 사안의 경우에는 아마 상해죄 어깨를 잡고 밀친 경우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 덜썩 주저앉았는데 그로 인해서 상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자, 그런 경우에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현저히, 그죠? 누가 보더라도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느냐. 아마 어떤 여학생을 둘러싸고 이게 뭐 삼각관계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 여학생이, 자기를 좋아했던 여학생이 자기를 멀리 하니까 화가 났겠죠. 화가 나서 자기에 대해서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그 학생 집에 가서 말다툼을 하다가 한번 떠밀은 거예요. 그런 분에게
그런 행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는 것이 과연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거든요. 이건 뭐 사안에 따라 달리 필자에 따라 달리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전 개인적으로 그 정도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죄 판결도 할 수 있고 또 무죄 판결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나에 대해서도 이 책의 저자는 그런 식으로 썼어요. 그래서 유죄 판결 내려도 뭐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겠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놓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답안이 하나 더 있었죠. 만일 항소심에서 검사가 폭행죄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는데 법정에 출석한 B가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면 법원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그래서 이른바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항소심에서 했다. 그런데 공소장 변경을 항소심에서 했으니까 이때 비로소 이 처벌 불원의 반의사불벌죄 아닙니까? 그 폭행죄가. 따라서 반의사불벌죄로 공소장 변경이 된 이후, 항소심에서 된 이후 이때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겠느냐, 그 효력이 있겠느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친고죄에서 공부했는데 친고죄의 경우에 고소의 취소는 언제까지 가능하다 그랬죠?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다. 비록 항소심에서 친고죄로 공소장이 변경됐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라고 우리가 공부했었죠. 이것은 반의사불벌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반의사불벌죄로의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이미 이것은 항소심이기 때문에 1심이 아니죠. 따라서 1심 판결 선고 전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는 거죠. 따라서 폭행죄에 대해서 실제 재판을 할 수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처벌 불원 의사에 제한해서 언제까지 가능하다 이거죠? 예, 이때 고소 취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232조 제3항이 준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소 취소는 언제까지 가능하다 그랬어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다. 따라서 1심 판결 선고 후에 한 처벌 심한 의사표시의 철회는 효력이 없고 항소심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같다는 얘기는 뭐죠? 철회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본다면 이 사안의 경우에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는 거고 앞서 말씀했던 폭행죄에 대해서 실제 판결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결론 내리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 법원의 조치로 보게 되면 항소심에서 한 B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으므로 법원은 폭행죄에 대한 실제 심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는 그렇게 봤고요. 이제 두 번째 사례도 한번 볼까요? 자, 어떤 사례인가 또 볼까요? 예. 갑과 을은 술을 먹고 귀가하다가 골목길에서 피해자 A를 발견하고 노래방에 가서 놀자고 유인하여 노래방에서 강제로 추행하였고 이 A는 갑과 을을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갑과 을에 대해서 수사한 뒤 강제추행 치상죄의 공범으로 여기서는 이제 강제추행 치상죄가 됐어요.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의 심리 결과 강제추행죄만 요구만 인정되었다. 치상이 떨어져 나간 거죠. 이 경우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강제추행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가? 이건 또 어떤 문제라고요? 공소장 변경의 요부 문제죠.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요부 문제고 A는 1심 재판 진행 중에 갑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는데 이 경우 갑과 을에 대한 수성법의 효력을 설명하시오.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금이야 문제 안 되겠습니다만 당시에는 이게 친고죄였기 때문에 문제됐던 거죠. 예. 그래서 이건 뭐 지금은 뭐 참고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친고죄라고 한다면 고소 불가분의 원칙이 문제되겠죠. 예. A는 1심 재판 진행 중에 갑에 대한 고소를 취소했으니까 을에 대해서까지 효력이 있겠느냐 이 문제가 될 거고요. 만약에 1심 재판 진행 중이니까 고소의 취소는 적법하죠.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한 거니까 이때 고소 취소의 효력은 공범까지 미치죠. 예. 자, 그렇게 본다면
이게 친고죄로 남아있다면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될 것입니다. 327조 제5호에 의해서. 세 번째, 위 사안에서 갑과, 요거는 이제 고소불가분. 미 사안에서 갑과 을이 분리기소되었고, 을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이 선고되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고, 갑에 대해서는 뒤늦게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A가 갑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경우에 그 효력에 대해 설명하시오. 역시 마찬가지로 고소의 취소에서 공범자에 대해서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다른 공범자에 대한 피고에 대한 고소를 취소할 수 있는가? 이 문제가 되겠죠. 예. 공범 중에서 한 사람은 1심 판결이 선고된 후고 또 다른 한 사람은 1심 계속 중이라고 할 때 그 1심 계속 중인 자에 대한 고소 취소가 가능하겠느냐? 자, 이 점에 대해서 학설 대립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판례는 어떻게 본다고요? 예, 고소 취소의 효력이 없다 이렇게 봤죠? 예, 고소 취소 효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시 이것도 강제추행죄가 친고죄였을 때 문제되었었는데 지금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해보셔도 됩니다. 결론은 우리가 어떻게 냈어요? 예, 고소 취소 효력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당해 범죄에 대한 실체 심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공수상 변경 관련해서 보게 되면 1번이 문제 되겠습니다. 자, 그거를 중심으로 본다면 자, 먼저 어떤 것이 문제되는가? 결국 공수상 변경의 필요성이 문제된다. 예. 다만 이때 강제추행죄를 강제추행치상죄를 강제추행죄로 축소한 거죠. 예, 그래서 이때 과연 공수상 변경이 필요한 거냐 이런 문제고, 또 하나 문제되는 것이 있다면은 강제추행치상죄 같은 경우에는 비친고죄인데 강제추행죄는 친고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공수상 변경을 거치지 않고도 친고죄로 유죄 판결을 과연 할 수 있겠는가? 지금 이 사람이 고소한 것은 강제추행치상에 대해서 고소한 거지 강제추행죄에 대해서는 고소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이유로 해서 논의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본다면 세부적으로 본다면 공수상 변경이 필요한가 이 부분이 되겠는데, 자,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바가 있어요. 어떻게 봤어요? 우리가 공수상 변경의 필요성 문제에 대해서는 동일벌조설, 그 다음에 법률구성설, 사실기재설인데 우리 판례는 사실기재설이었다. 그래서 이 사실기재설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불이익을 초래하느냐 이거죠. 예. 그래서 요 대목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느냐 없느냐. 있다면 공수상 변경을 해야 되고 없다면 공수상 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 사안의 경우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이 축소 사실이었거든요. 축소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니까 이 경우에도 공수상 변경을 필요로 하느냐 이건데, 원칙적으로 축소 사실의 인정은 피고인이 여기서 이 사안에서 보게 되면 강제추행 치상죄에 대해서 모두 뭐죠? 방어권 행사했겠죠. 실질적으로. 그 중에서 치상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죄로만 유죄 판결을 내린다라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에 대해서 방어권을 행사했다고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본다면 공수상 변경은 요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자, 볼까요? 축소 사실의 인정은 이른바 대너소를 포함한다는 이론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공수상 변경을 요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예, 우리 판례는 구체적으로 어떤 예를 들었느냐 하면 특수절도죄를 절도죄로, 강도상해죄를 특수강도죄로, 그 다음에 중실화죄를 실화죄로, 이럴 때는 공수상 변경이 없이도 처벌할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강도살인죄를 특수절도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이거예요. 자, 이 사안에서는 강제추행치상죄를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분명히 축소사실에 해당된다고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공수상 변경을 요하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죠. 다만 강제추행치상죄는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친고죄였지만 강제추행죄는 친고죄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강제추행치상죄는 비친고죄이나 법원이 인정할 강제추행죄는
구법에서 친고죄라는 측면에서 축소 사실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인정이 가능한지가 문제되었던 건데, 형법 개정으로 이제 강제추행죄가 비친고죄가 됨에 따라서 현행법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강제추행죄가 친고죄라는 전제하에서만 논의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기억해 주시죠. 만약에 다른 사안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만약에 비친고죄로 공소 제기되는데 심리 결과 비친고죄의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친고죄가 되었을 때 그때도 공소장 변경 없이 우리 법원은 처벌할 수 있다라고 봤느냐 이건데, 여러분들 보시는 이 판례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반대 의견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대법원의 다수 의견은 가능하다고 봤어요. 자, 여기서 또 볼까요? 정의와 형평의 기조 아래서의 실적 진실의 신속한 발견 역시 형사소송의 목적하는 바이므로 적법 절차를 준수하면서 동시에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도록 요청되는데, 공소사실의 변경과 관련해서 이처럼 이등 상반되는 두 가지 요청을 적절히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을 경우에 한해서 법원으로 하여금 검사의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게 함이 상당하다. 자, 이 사안으로 들어와서 강제추행 치상의 공소사실 중에는 바로 이 대목이에요. 이런 점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강제추행 치상의 공소사실 중에는 강제추행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므로 강제추행 치상의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행위는 동시에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에 대한 방어행위를 겸하고 있으며, 그러니까 이미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다는 거죠. 한편 고소와 그의 취소는 고소의 대상이 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공소의 전부에 대하여, 이게 고소 불가분이라고 했어요. 전부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그 방어 행위의 일환으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치상죄에서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법원이 그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는 경우까지도 대비하여 강제추행죄에 관한 고소인의 고소 취소의 원형 등 일체의 방어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법원이 사건의 실적 사실관계나 공소요건을 포함한 절차적 사실관계에 관하여 심리를 거쳐 판단한 이상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강제추행 치상죄의 공소사실에 대해서 강제추행죄를 인정 처벌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미처 얘기하지 못한 불의의 타격을 가하여 강제추행죄에 관한 방어권 행사에 어떠한 불이익을 주었다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이치는 공소 제기된 강제추행 치상죄는 친고죄가 아닌 반면 강제추행죄는 친고죄라 하여도 달라질 것이 아니다. 이런 점을 이유로 해서 법원은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강제추행의 공소 사실에 관하여 심리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판시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 대법원의 입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결과적으로 강제추행 치상죄로 공소장에 강제추행 치상죄로 기소되었다면 피고인은 강제추행 부분과 상해 부분에 대해서 모두 방어권을 행사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비록 강제추행죄로만 처벌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아니다 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은 그 얘기예요. 그때 강제추행죄에 대한 고소를 취소 사실이 인정되면, 만약에 강제추행죄에 대해서 1심 판결 선고 전에 고소를 취소하게 되면 친고죄에 대해서 고소가 없는 거잖아요. 강제추행 치상죄에 대해서 고소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그 구성 행위에 대해서도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그 강제추행죄에 대한 고소를 취소했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유죄 판결을 못 하겠죠? 그때는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는 무죄 판결할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 되겠어요. 자, 이해가 두 번째는 이제 반대 의견이 되겠어요. 참고만 해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게 본다면 첫 번째 질문이죠. 공소장 변경 없이 강제추행죄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즉 강제추행에 대한 고소 취소가 없는 이상은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고, 따라서 강제추행에 대한 심리가 가능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유죄 판결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판 진행 중에 갑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는데 이 경우 갑과 을에 대한 소송법적 효력이다 라고 해서 제가 고소 불가분의 원칙을 말씀드렸었죠. 이건 우리가 앞에서 봤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뭘까요? A의 갑에 대한 고소 취소는 갑뿐만 아니라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에 의해서 공범 관계에 있는 을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그렇게 본다면 327조 제5호에 의해서 갑과 을 모두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위 사안에서 갑과 을이 기소되었고 을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되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고, 그러니까 을은 항소심이고 반면에 공범인 갑은 뒤늦게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경우 피해자 A가 갑에 대한 고소를 취소했다면 그 효력이 갑과 을에게 미치겠느냐,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고소 취소의 제한에서 봤던 것처럼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한 건데, 공범자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었죠. 자, 그 내용입니다. 학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판례를 보면 친고죄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해서 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1심 판결 선고 전에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는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그 고소의 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이렇게 판시했죠. 결국 고소 취소의 효력이 없으니까 결국 A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 효력에 대해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고소 취소 효력이 없는 거죠. 따라서 A에 대해서도 A가 비록 1심 판결 선고 전이라 하더라도 A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강제추행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두 번째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사례를 볼까요? 역시 또 공소장 변경 사례가 되겠는데요. 자, 다음 사안에서 법원이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해야 하는지를 검토하라, 이런 얘기죠. 결과적으로 어떤 사례인가 한번 볼까요? 법원은 A가 2014년 7월 25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주식회사 병정텔레콤에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마치 자신이 공소의 비인 것처럼 행사하면서 비의 주민등록 번호 등을 불러주는 방법으로 담당자로 하여금 비명의의 주식회사 병정텔레콤 서비스 신청서 일부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비명의 서비스 신청서 일부를 위조하였고, 사문서 위조가 되겠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그러면 이건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가 되겠죠. 이때 그래서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죄를 제명으로 하여 피고인 A에게 벌금 15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발령하게 됩니다. 자, 피고인 A는 위 약식 명령을 송달받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죠? 정식 재판을 7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청구했다. 위 정식 재판 청구에 따른 공판 기일에서 검사는,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2013년 7월 25일이에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2008년 7월 25일입니다. 자, 일자, 자, 여기 잘려 나갔는데 우리 교재를 볼까요? 1. 자신의 주거지에서 주식회사 병정텔레콤에 초고속 인터넷을 설치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마치 자신이 공소에 비인 것처럼 행사하면서 인터넷 설치한 성명불상자가 제시하는 휴대정보 단말기에 비명의로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서명인 B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했다는 내용으로 사서명 위조 및 행사죄의 공소사실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첫 번째 2013년 7월 25일자는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가 된 거죠.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여기는 사서명이죠. 사서명 위조 및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재판에서 검사가 이것을 예비적으로 기재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얘가 본의적 기재가 되겠죠. 본의적 기재, 예비적 기재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사안에서 질문은 뭐냐면 법원이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해야 하는가 이거예요. 이렇게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니까 이렇게 예비적 기재를 하니까 이것을 법원이 받아들여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소장 변경의 한계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겠죠. 물론 이것이 정치재판 절차니까 약식 명예에 대해 정치재판을 청구한 것이니까 이 정치재판 절차는 1심입니다. 그러니까 공소장 변경은 가능한 거예요. 다만 문제는 공소장 변경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어떤 범위 내에서 허용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남았죠. 그래서 이건 공소장 변경의 한계가 문제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공소장 변경을 어떤 범위 내에서 허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였었는데요.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는 범위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로 한정된다는 거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거기 4가지 학설 대립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론 설정의 시각에서 이원 설정의 시각에서 말씀드린 바 있었죠. 자,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기서는 이제 그 외에 또 별도의 논점은 없잖아 있습니다만 결론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공소장 변경 제도의 의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298조 1항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거는 왜 인정하는 것이냐? 취지가 나왔죠? 2가지다. 그래서 실제적 진실의 발견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호 요거 2가지가 인정 이유죠. 어떤 범위 내에서 인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분명히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다라고 했어요. 이때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하는 기준 그것이 뭘까?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 대립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 판례가 취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설의 입장이었었죠. 물론 규범적 요소를 고려한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이제 우리 대법원의 기본적인 시각이죠. 공소사실을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로 환원해서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동일성을 인정한다 이거죠. 다만 그러면서도 규범적 요소도 고려한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작물 취득죄하고 강도 상해죄 이 사이의 관계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 있었어요. 그래서 강도 상해와 작물 취득죄에 대해서 규범적 요소를 고려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바가 있다. 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것은 그 범위 내에서 기판력, 즉 일사부재리 조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또 하나가 남는데요.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경우에 이때도 이제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런 내용이죠.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에서 사서명 위조 및 동행사죄를 추가한 거란 말이죠. 다만 이것은 예비적 기재라는 점에 특징이 있습니다. 두 공소사실은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범행의 일시와 장소, 상대방, 행위 태양, 수단과 방법 등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할 뿐만 아니라 본의적 공소사실이 유죄로 되면 예비적 공소사실은 본의적 공소사실에 흡수되고 본의적 공소사실이 무죄로 될 경우에만 예비적 공소사실이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관계에 있어 규범적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마 오타가 아닌 이상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2013년도 사건이고 이건 2008년도 사건인데 이 2개의 공소사실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의문이 좀 들어요. 거기 보시게 되면은
예, 분명히 2008년 7월 25일이고 앞에는 2013년 7월 25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2008년이 아니라 2013년 7월 25일이 아닌가, 이거의 오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들기는. 자, 한번 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약식 명령에 대해서 정시재판을 청구했다 하더라도 이 정시재판 절차는 1심 재판이기 때문에 공수상 변경이 문제되는 경우가 아니에요. 다만 하나 문제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약식 명령보다 이 정시재판 절차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재판을 할 수 없다는 이른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예, 불이익 변경 금지 적용되거든요. 왜 그러냐?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약식 명령보다 정시재판에서 선고된 형이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내용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거든요. 상소 절차에서도. 그래야만 정시재판 청구권을 보장해주고 상소권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문제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공수상 변경의 한계가 문제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이 두 사실이 공수상 변경의 그 한계인 기본적 사회관계 동일성이 인정될 범위 내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는 남아요. 다만 우리 판례는 이것이 어떤 입장이냐 하면은 공소사실의 예비적 택일적 기재다라고 하는 점에서 보게 되면, 예, 공소사실의 예비적 택일적 기재라는 이런 개념에서 보게 되면 이게 예비적 기재거든요. 그때는 기본적 사회관계 동일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가지고 논의한다면 모르지만 공수상 변경이라고 하는 이 점에서 봤을 때는 이 두 사실이 과연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거죠. 그 다음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과 공수상 변경의 허브 문제인데 상소심에서나 정시재판 청구 절차에서는 이게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약식 명령보다 이 정시재판 절차에서 더 중한형을 선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공수상 변경을 통해서 더 중한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되겠죠. 예,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적용법조나 죄명이 바뀐다 하더라도 선고형 자체가 약식 명령보다 높지만 않다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공수상이 변경됐다 하더라도 벌금형이 가능하다면 정시재판 절차에서 공수상 변경은 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 판례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 피고인에 대해서 사서명 위조와 위조 사서명 행사의 범죄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비록 사서명 위조와 위조 사서명 행사죄의 법정형에 유기징역형만 있다 하더라도 457조의 2, 이게 바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거든요. 약식 명령에 대한 정시재판 청구에서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등을 이유로 공수상 변경을 불허할 것이 아닌데도 이를 불허한 채 원래 공소사실의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 결국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공수상 변경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럼 결론을 볼까요? 두 공소사실은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범행의 일시가 본의적 공소사실은 2013년 7월 25일이고 예비적 공소사실은 2008년 7월 25일로서 범행 일시가 다르나 위조사무소 및 위조사무소 행사와 사서명 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의 양자는 문서나 서명 등의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같고 사무소 위조 및 위조사무소 행사의 수단으로 사서명 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가 있는 경우 후자는 전자에 흡수돼요. 자, 이게 뭐냐면은 위조 사무소 위조 및 행사의 수단이라는 거죠, 얘는. 만약에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즉 얘는 이건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인정된다면 얘는 문제되지 않는 거죠, 흡수니까. 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춰볼 때 밀접한 관계가 있고 설문상, 장소, 행위태양, 상대방 등이 동일한 점에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자, 우리 판례는 어떻게 본 거냐면 일시로 봤을 때는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지만 피해자와 행위 태양과 죄질이 같기 때문에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을 인정하겠다. 즉 기본적 기초되는 사실관계를 환원해서 놓고 보게 되면 일시가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요. 이거를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가 규범적 요소를 고려하잖아요. 그런 규범적 요소를 고려해 놓고 보니까 비록 저렇게 일시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뭐로 보겠다는 거죠?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겠다. 이게 우리 대법원이 취하고 있는 태도예요. 분명히 아주 순수하게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을 놓고 본다면 저렇게 일시가 차이가 있으니까 저렇게 큰 일시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규범적 요소를 고려해 보니 이것은 사문서 위조죄의 수단에 불과하고 얘가 인정된다면 얘는 인정할 당연히 흡수되어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겠다라고 본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사안에서의 질문이에요. 예. 다음 사안에서 법원이 검사의 공소장명의 신청을 허가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결국 우리 298조 1항은 분명히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을 허용해야 된다라고 했으니 이거는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할 때만 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1등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설로 놓고 봤을 때 규범 요소를 고려하지 않는 순수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설로 봤을 때는 이 양자의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규범적 요소를 고려했을 때 이 양자의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공소장 변경도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 쉬셨다가 9번 사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